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홍종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드림상조 협동조합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사인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장래, 행복한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의 이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한 분 한 분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상조 협동조합의 이사 박광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협동조합 초대 이사장 김승기입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에 대한 그 주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과 사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조의 변천사, 역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상조회사의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행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장래 행사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그 장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장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장래 문화의 그 바람직한 내용, 그런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전 장래 의향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이 꼭 필요한가,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에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겠는가, 이런 한 10가지의 그 테마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의견, 또 좋은 방법,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생과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 김승기 이사님 어떠십니까? 예. 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태어날 때야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천년만년 사시는 것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들인데, 지금 잠시 돌아가시는 것이 잠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에 돌아가시는 숫자가 약 30만 명인데 2025년도에는 약 34만 5천 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40만 8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화장시설이 다 수용을 못해서 대란이 나고 있는데 점점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우리 이사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사의 개념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살 때는 아름답게 살고 돌아가실 때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은 생과 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가시기 싫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써서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죽음을 어떤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냐면 웰다잉 공부를 해서 죽음 체험도 하고 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죽음은 삶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그 논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학문적으로 생사학이라는 학문이 지금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생사학에 대해서는 1903년에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노인학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그 사용했던 개념이 생사학입니다. 그 다음에 1959년도에 미국의 헤르만 화이펠디라는 그 사람이 학문적인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사학이라는 그 학문이 체계적으로 지금 잡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그 한림대학교에서 생사학 연구소가 오래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생사학 실천 마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생사학이 이제 하나하나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생과 사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 생이 있고 내가 있어야만 죽음, 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과 사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오늘 그 생사학 박사이신 우리 이지훈 이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그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학문적인 생사학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것이 요즘은 하도 힘들고 하니까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생사의 갈림길은 참 극과 극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까도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어나고 죽는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 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또 이렇게 생과 사는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장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귀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장례하면 굉장히 약간 그 좀 인간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었는데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서 좋은 바람직한 그런 그 장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생과 사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저 생과 사에 재밌는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생과 사는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삶은 이꼬르 죽음이다. 우리는 보통 반죽음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그거 반대면 반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삶은 반죽음.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 2분의 1 삶은 2분의 1 죽음이다. 양쪽의 일을 곱하면 삶은 이꼬르 죽음이다. 아마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웃자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상조의 그 역사와 상조 회사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박광영 이사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조는 원래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얘기하면 이 양반들의 장례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의 장례계가 이제 요즘 현 세대에 맞게 상조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그 양반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서로 도와주면서 한 게 우리나라 상조 회사가 이제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돕고가 이제 장례 지금 화장장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옛날에는도 화장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했는데 많이는 안 했지만 화장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활성화된 게 아니라 동네별로 이렇게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상조 회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 시점까지 상조 회사가 만들어진 것까지가 우리나라 변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장례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장례보다도 장례 행사보다도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례를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호화스럽고 멋지고 남이 보기에 더 그럴싸하게 장례를 치를까 하는 데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마음입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그 규모와 뭐 허례허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신 고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 현실은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참 원래 그 숭고하고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효도의 마음은 사라지고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장례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고쳐서 장례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장례를 행사에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그 나라의 노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분씩 노인 문제와 또 대책,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노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기 이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바쁜 일상 때문에 또 가족들이 핵가족화되면서 점점 독거노인들 아니면 누군가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약해지다 보니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게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늘어진 만큼 지내야 할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내 혼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서는 그 주민센터 같이 되면서 공동생활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권장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에서라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집이 양평이다 보니까는 저희 동네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제가 애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벌어 먹어야 되니까 나와서 생활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동네는 보통 지팡이 하나는 거의 다 들고 다닙니다. 예. 예. 자기 혼자 아니면 이렇게 칼로 밀고 다니시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도 나이 먹으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양병원. 저는 그게 옛날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2, 3년 거기 모셨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잘 가면 정말 잘해주는 데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서로 떠들고 대화하면서 하루씩 지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줄기세포라 이런 게 발전하면 할수록 300세 세대는 금방 옵니다.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기 삶은 자기가 대비해야지 누가 대비해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기회도 없고 자식들도 다 나가 살고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 써요. 외국인 써요. 왜? 지금 힘든 일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든 5, 60대든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외국 사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조금이나마 소일거리라든가 모든 거에 같이 해준다고 하면 저는 노릴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왜? 힘들어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자기가 어쨌든 저쨌든 시골 와서 한다 하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안 해, 멀어서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 연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그 현 노인 문제는 사실 엄청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1년에 약 한 36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이나 또 이렇게 그 장례식장이 부족하여서 4일장, 5일장까지도 하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먼 곳으로 원정해서 화장도 하고 장례도 치르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화장 후에 모실 봉안당, 자연장 이런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또 노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사망자 숫자가 세계에서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도 곧 그런 노인 대열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 노인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기초 그 생활수급자의 그 작은 수당 갖고는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에 다 투자하고 정작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준비된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박광영 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그런 활동하면서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 거주할 또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뒤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건 또 뭐 어떻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그 노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5살 올려서 70세까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70세는 건강합니다.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그 70세의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은 그 나머지 대책은 누가 마련해 줍니까? 이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노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그 종로상가 그 파고다 공원 그 언저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노인들이 거기서 그냥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인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각별히 더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드림상조협동조합은 상조회사이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상조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가 있는데 선불제 상조는 한 랭킹 10개 10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거의 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불제 상조는 엄청 많습니다. 숫자가. 근데 이제 영세하죠. 이 상조회사가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시장의 약 한 80%를 선불제 상조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20%를 이제 후불제 상조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불제가 좋으냐 후불제가 좋으냐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는 후불제를 하는 상조회사 입장에서 볼 때 선불제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선불제 상조회사가 수백 개가 있다가 7년간 약 183개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폐업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장래 행사에 대한 피해 등등. 이런 그 선불제 상조회사의 참 소비자들에게 주는 그 나쁜 조건은 후불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불제보다는 후불제가 여러 가지로 낫다. 이런 걸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불제 그 상조회사가 가입자 숫자가 약 83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한 그 선수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 닫았을 때 여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입이 생기는 그런 그 선불제 상조회사에 본을 따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KB 라이프 생명 그 자회사를 둬가지고 또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신한라이프라고 또 신한은행 계열에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뭐 미래셋 생명, 또 NH 농협 이런 데서도 지금 장내 그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또 수익 면에서는 좋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언론단체, 언론회사, 조선일보, 문화일보조차도 계열회사를 두고 상조회사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상조회사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장례 말고도 명절을 맞으면은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하는 이런 그 고유의 그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승기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례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례, 시의 제사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소사를 놓고 보면 관혼상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관혼상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요. 도도시 안다는 게 이제 혼례에 대해서는 예식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장례 문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가 이제 차례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를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배우는 데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서 어깨너머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제대로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없으니 항상 뒤에 쳐져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먼저 해, 나 또 뒤에서 따라서 할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 상조 회사들이 앞으로는 상조 회사가 아니라 상조 우리 조합들이 조합원들 교육들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알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예.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제사고, 전날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제사고, 차례는 추석하고 구정하고가 있습니다. 그 추석에는 원래 송편을 놓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송편은 국물이 없으니까 탕국은 끓여서 딱 2가지만 올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설은 떡국 제사니까 국물이 있으니까 탕국은 안 끓여도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 문화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1900년도서부터 많이 완화돼가지고 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취지는
떡국을 추석 구정에는 떡국을 끓여가지고 새해 인사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내 부모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조상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내 부모님들한테 세배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널도 뛰고 윷도 놀고 재밌게 가족 화합을 뜻하는 건데 그게 19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변천사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원래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풍악을 올리면서 노는 거예요. 예, 조상님한테 이만큼 후대가 농사를 져서 거둬들인 게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뜻이지 이게 제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제사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고 강의해달라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가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오는 책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우리 박씨 무슨 문중에 이런 책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문중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 당숙한테 이 염이나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가르쳐줬던 이 저 고인을 묶는다든가 뭘 한다든 게 지금 제가 배운 거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개장했을 때 미라로 나오셔가지고 당국대에다가 그 수의를 기증을 했지만 그거 다 클러보고 제가 사진 찍어놓고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르고는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전통이라는 거는 가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른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게 바뀌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제사는 네. 살아있는 날 지낸다고. 아니죠. 돌아가신 날. 그 말씀이 예. 옛날 어른들 말씀이 살아있는 날 지낸단 말이 아, 맞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시절이 지금처럼 차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걸어오시는 게 전날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자시고 뭐하고 그 이튿날 12시에 제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이튿날에 돌아가신 날 지낸 거예요. 옛날에도. 12시니까. 예? 11시 59분 9초까지는 전날이지만 12시 딱 되면 그 이튿날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지낸 거예요. 옛날에도. 전날 모여서 자담을 나누고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고 새벽에 지내는 게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고 그날 식사를 하고 떠나기 때문에 새벽에 지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랬다고 치고 지금 현대는 9시에 보통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죠. 늦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12시에 제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네. 새벽에 끝난다는 말씀에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봐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9시에 만나가지고 아니 그 전에 만나가지고 9시에 준비를 끝내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그거 마치고 12시 되기 전에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제사를 그 다음날 지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늦게 지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이 0시 아니에요. 그 이튿날 새벽이고 쭉 내려와서 저녁에 지내려면 늦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따지자고가 아니라 아니, 알려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놓고 한번 말씀을 여쭙자고요. 그렇죠. 1일 날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지내는 이 제사 날이 1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그러니까 1일 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지내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1일 날 밤 12시 무렵에 이제 제사 지내서 2일 날 새벽에 끝나잖아요, 제사가.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1일 날 9시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한 10시 정도에 끝난다고요.
그러면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하루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네.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돌아가신 날이 1일이냐 2일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일 날 돌아가셨으면 1일 날 지내는 거고 2일 날 돌아가셨으면 2일 날 지내는 거예요. 예. 그게 옛날 우리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유림이나 어디 노인네들 이렇게 모였을 때도 토론을 했는데 그 말은 맞다. 왜? 옛날에는 11시에서 1시가 자십니다. 맞아요. 그 이튿날 새벽이에요. 음. 그래서 돌아가신 날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왜? 더 전날은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날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차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날 오면은 늦잖아요. 그래서 전날 오시기 시작해서 모여서 식사하시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 제사 모시고 새벽에 모시고 떠나는 겁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예전에는 그 말씀이 100% 다 맞는데 지금은 달라졌지 않냐 상황이. 어렵지 지금은. 그렇죠. 예, 9시에 만나서 제사를 지내버리면 1일날 우리가 저녁에 12시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2일날 새벽에 1시나 2시에 끝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제사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시에 만나서 저기를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라면 2일날 9시에 제사를 지내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날이 기준날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전날 시작해서 그 이튿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 시작해서 돌아가신 날 끝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11시에서 1시가 자시 아니에요. 옛날에. 예.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 이튿날 새벽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지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하려면 1일날 돌아가셨으면 1일날 저녁에 지내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 12시엔 지낼 수 없지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1일날 저녁에 지내라는 그날 저녁에. 예. 돌아가신 날 저녁이라는 지금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돌아가신 날 지낸다고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셨던 날 제사 지낸단 말을 해요. 어르신들이 제사 지낼 때. 근데 나는 내 말이 이 지금 현재 이 이사님 말하고 살짝 달라요. 그렇죠. 그냥 살짝 달라. 많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셨을 때 제사를 지낸단 말이 라면 지금 저 이사님 말씀하신 게 다 통용이 돼요. 맞아 떨어져.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봐봐요. 우리나라 전통 제사도 네. 원래는 돌아가신 날 지냈어요. 옛날에도. 왜? 그 이튿날 새벽에 지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옛날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기 때문에 전날 다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전날 도착해가지고 약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시고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날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은 옛날처럼 새벽에 지내는 게 아니라 늦게 지내기 때문에 저녁에 지내기 때문에 늦는다는 얘기예요. 왜? 새벽이 빠른 거지 저녁이 빠른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을 그려놓고 따져봐야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논쟁을 하자고 요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게 그렇죠. 아니라 아니 저도 알아요. 누군가 요 얘기를 들은 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불편함이 듣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지만 지금 제사 지내는 시간들이 바뀌어서 지금 여러 말씀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전통적인 제사는 밤 12시에 딱 소리 듣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새벽에 끝나. 근데 지금은 온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9시에 땡겨서 지내고
있고 가는 부분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지내는 분도 있을 텐데 대다수가 9시에 지내는 부분이 많다.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말씀에 조금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그 말씀에 토달자고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아니니까.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장례 행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알아서 하라. 왜? 의논해서 하셔야지. 내 말이 정답이긴 하지만 살짝 바꾸면 자기네가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돌아가신 날이 원래는 제삿날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사 음식은 고춧가루도 안 넣고 양념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그 사전 그 장례 의향서라는 그런 그 제도가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좀 해다오 하고 자손들에게 그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샘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원칙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장례식은 어떻게 하겠느냐, 또 장례 형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 날짜는 어떻게 할 것이냐, 3일장이냐, 4일장이냐, 5일장이냐, 그 다음에 부의금 및 조화는 어떻게 하겠느냐,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한다, 또 염습도 어떻게 한다, 수의는 어떤 걸 한다, 관은 어떤 거 한다, 시신 처리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화장하는 경우에 유골은 어떻게 처리한다, 매장하는 경우에는 공원묘지냐 선산이냐 기타, 그 다음에 사무제하고 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런 내용을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다오하고 자손들에게 본인의 의향을 적어놓는, 기록해놓는 것을 장례의향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얘기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본인 그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의도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유언 비슷한 겁니다. 유언 비슷한 거. 그래서 장례 의향서를 써서 나는 내가 눈을 감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을 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이 장례 의향서입니다. 요즘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 그분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 나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관도 한쪽짜리 그 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다가 뭐 이것저것 쓰지 말아라. 내 이름만 써라. 이게 장례 의향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장례식은 간단하게 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 로마 교황이 돌아가시면서도 일종의 장례 의향서에 맞게끔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 장례 의향서를 보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웰다잉과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맞느냐, 이런 거를 또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어서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한 법률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마약도 쓰지 말고 인공호흡도 하지 말고 어떤 그 응급 처방을 별도로 하지 말아라. 난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내 병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다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할 것이냐.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아름다운 마무리, 정신적, 물질적 유산의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웰다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참 멋지게 아름답게 남에게 본을 보이는 이런 죽음을 맞는 것이 요즘의 그 사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토론한 지도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 칭할 나이가 되면 세 가지의 의향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그래서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방금 이사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해서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의료 센터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유급한 상황이었을 때 흉부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가하지 않아서 신체가 훼손되거나 그렇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200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문제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서 그때부터 새롭게 사회 문제와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일단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쭉 읽어주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자식이 부모한테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불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차마 그렇게 못하니 아까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여쭙습니다만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른이 먼저 자리를 피워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 기부 의향서라는 걸 또 작성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보통은 예전에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큰 나쁜 걸로 인식이 됐었지만 지금은 내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의식이 없었을 때 기부하는 거는 하나의 사회에다가 나를 남기고 가는 거로 해서 요즘은 또 좋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웰다잉이든 웰리빙이든 좋은 죽음이든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죽음이 필요한데 이 준비하는 죽음 중에는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런 게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시면 요즘은 휴대폰이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잘 돼 있으니까 온전한 정신일 때 나는 누군데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소급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좀 가졌으면 충분히 자녀들에게 도움 주고 내한테 나 본인에게 앞으로의 일에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 체험이라든가 죽음에 관한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시간을 내서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하여 좋은 토론을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